시간 나는 대로 몇 가지 사례들만 언급하겠습니다. 발표문의 자료에 13페이지부터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제일 첫 번에 해방 직후에 전국을 서술함에 있어서 여운형, 박헌영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을 좌우 중도 모든 세력이 참여한 조직으로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부연 설명을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지학사에서 발행한 교과서를 빼놓고 나머지 5개 종류의 교과서가 다 이따위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은 이렇게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이 비상교육, 별로 아주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질이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교과서인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교육에서 출판한 교과서인데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서술된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기가 찰 겁니다. 미국은 38도선 이남의 영향력이 컸던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군정을 선포하고 직접 통치 방식을 취했고, 그에 따라 미 군정은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했으며 심지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38도선 이북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이 활발하여 미국과 달리 소련은 통치에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었고, 그에 따라 소련은 조력자의 역할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얼핏 들으면 넘어가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직접적인 군정을 실시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자치 능력이 없다. 그래서 직접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신탁통치 실시하는 것하고도 다 일맥이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남한의 사회주의 세력이 많다 적다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갖다 붙이고, 두 번째로 또 북한에서는 해방 직후에 사회주의 세력이 많았다. 이제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조직된 소련군이 진주하지 않은 소련군 진주는 45년 8월 15일 현재 소련군이 진주한 건 어디까지냐 하면 함경북도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우익이 셌습니다. 그건 무엇로 보면 알 수 있느냐? 중앙에서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함에 있어서 우익이 빠졌습니다만은 지방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통신이 발달 안 됐고 지방의 우익 진영과 중앙의 우익 진영의 긴밀한 조직적 관계를 갖고 있지 조직적 유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분들 독자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지역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할 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주도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우익 세력입니다. 소련군이 들어오고서야 좌익들이 거기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소련군의 도움으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소련군이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은 조력자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 사람들은 설사 북한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강했다 하더라도 또는 뭐 또 나빴다 하더라도 직접 형식적으로는 전면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 직접 통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언제든지 소련은 모든 점령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휘 조정하면서도 간판으로는 언제든지 현지민을 내세워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해놓고 이렇게 기술하면 학생들이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탁통치 반대와 관련해서도 좌익들이 반탁 입장을 취하다가 찬탁으로 돌변했는데, 그런 입장을 서술함에 있어서 그런 입장 돌변 과정에서 소련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공산당이 성명한 그 말을 그대로 옮겨서 객관적인 것처럼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말한 것은 곧 교과서 집필자들의 견해와 동일해져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서술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결정된 것이 소련의 불합리한 주장 때문에, 소련 측의 불합리한 주장 때문에 그리 됐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는 아니고 미래앤컬처, 천재교육, 법문사 이 세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이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모자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실제와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시 이제 되풀이 한번 다시 언급하는데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정부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실상의 정부, 사실상의 정부 형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뭐래도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라는 것은 뭐냐?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법률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조직이 정부입니다. 근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바로 자기들 마음대로 법률을 조정, 물론 소련군의 지시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그 위반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법률에 따라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이런 사실들을 언급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면서 사실상의 정부, 사실상의 정부 형태로 이렇게 왜곡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6개 교과서들이 다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혁 문제를 서술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46년 3월 달에 실시된 토지개혁이라는 것은 이 기만적인 토지개혁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적인 토지개혁입니다. 왜 기만적이냐?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경작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또는 북한 공산당원들은 마치 소유권을 농민들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만을 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 경작권마저도 다 사유권은 말할 것도 없이 경작권마저도 다 뺏어갈 판이입니다. 그것을 공산주의자들은 다 속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훗날에 와서 김일성이 그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때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한다 그러면 다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주의적 토지개혁으로 바로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기만적인 토지개혁이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1956년에 이르러서 협동농장화하면서 그걸 다 몰수해간 사실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개혁은 잘된 것처럼 됩니다. 또 토지개혁을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는 토지개혁이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 하에서만 통하는 것입니다. 곧 바꿔 말하면 공산주의적 토지개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처럼 기술을 하고 그에 대조해서 남한에서 토지개혁은 불완전하고 농민들에게 불리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사실과 맞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6.25 전쟁과 관련해서 미군과 북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실제와 다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 한국에서의 학살을 양민학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게재한 것이 2개나 됩니다. 그건 미래앤컬처, 천재교육 이 2개인데 미래앤컬처라는 출판사는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정교과서 주식회사가 이름을 바꿔갖고 미래앤컬처로 바꿨습니다. 이 전국 공기업입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전에
근현대사 교과서도 이 미래형 컬처하고 천재교육은 발행을 했는데, 악질적인 것은 근현대사 교과서 때는 이 피카소 그림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사 교재를 만들면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또 그것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 거민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도 다수결로 해서 그것이 저지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못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주영 교수님한테 거민정에 참여하셨으니까 들어보시면 정확한 걸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사 교재들에 관점이 틀린 서술이 있고, 그렇게 왜 또 이렇게 사실과 다른 서술들이 사실과 맞지 않은 서술들이 있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6페이지 자료 16페이지서부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 또 교과서의 편수 지침을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검정교과서이기 때문에 검정심사를 하는데 검정심사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또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관점에서 근현대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또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점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 그런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가 언제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역사학자들은 별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은 당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과거 것을 연구하는데 당대의 것을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정확하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피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위험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했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걸 포괄적으로 운동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좌익도 있고 비좌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운동권에 참여했던 학자들 및 젊은 학도들이, 연구자들이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글을 발표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대한민국을 뒤엎어야 하겠는데,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면 자기들 힘만으로는 뒤엎을 수 없잖아요. 대중의 힘을 빌려서 뒤엎어야 하는데, 특히 청년 학생들, 정의감에 들끓는 청년 학생들을 그런 투쟁에 앞장세워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잘못 건국된 나라고, 대한민국은 아주 나쁘게 운영되어 나라고,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 대중과 대학생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들고 일어서자,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책임을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자, 그런 주장을 하면, 그런 선동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 하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그런 연구물들을 취합해서 만들어낸 것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입니다. 그걸 해전사라고 흔히 약해 부르는데, 처음에는 한 권만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잘 팔려. 왜? 운동권들이 너무 많아져서 운동권 학습에 이 책들이 많이 하니까 이걸 더 심화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2권서부터 내기 시작해갖고 6권까지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대학 강단에서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강의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그 논문을 집필했던 사람들이거나, 또는 거기에 직접 집필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책을 만들어내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 대학의 역사학과에서 근현대사 강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밑에서 이제 제자들이 양성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대학 교수가 되고,
고등학교의 역사 교사들이 되고 또 각종 역사 연구단체의 핵심적인 인물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면 그 교과서가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아무리 뭐 정부에서 뭐라 그러고 우리가 시비를 걸더라도 자기들의 원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크게 시비가 되지 않도록 약간씩 위장 채색질은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민주화 됐다고 해가지고 특히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 아주 가까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역사 교과서 편수 지침을 작성하는데 편수위원이라든가 편수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과서에 편수 지침을 마련해 놨으니 대한민국의 유력에 또 그 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일으키도록 교과서가 집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대로 로드맵도 반대한민국적으로 작성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도 반대한민국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 문제인 것은 이제 검정교과서니까 검정심의를 해야 하는데 검정심의의 심의위원으로 가진 분들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분들도, 역사관을 입각해서 역사를 한국사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소수입니다. 게다가 그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오늘날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한국사에 대해 올바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모두 다 서양사한 분들입니다. 한국사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어서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대충은 다 정확히 아시지만 시시콜콜한 대목에 가면 잘 모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치 분야에서는 현대 정치사 하는 사람들, 경제 분야에서는 현대 경제사 하는 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검인정 심의위원으로 한다? 그러면 심의위원 선발 기준에 맞지 않게 됩니다. 왜냐? 역사 교과서는 역사 전공 학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은 검정위원회에서 소수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소수로 돼요. 그런데 학문적인 문제를 옳고 그름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걸 다수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수결로 결정하고 또 다수결 이외에는 또 다른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신 분들이 현대사에 대해서 시시콜콜 잘 아는 분들이면 이런 다수결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증거를 치밀하게 제시하면서 여기 물증이 있다 또는 이런 근거가 있다 하면은 큰 소리를 못 칠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러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자, 로드맵을 대한민국의 충성심 갖게 않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집필자들, 그 실천하는 집필자들이 대한민국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필을 하게 해놓고 그것에 심사하는 분들이 또 대한민국의 애국적인 분들은 적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갖고 교재를 만들어내니까 그 교재가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불러일으킬수록 만들어질래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들이 바로 역사학과에서 근현대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근현대사 강의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에 의해서 강의받을 기회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교재를 선택을 할 때 또 교과서 작성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전부 다 자기 스승들이 했던 그런 것과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반영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지니 이 교과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쁜 부정적인 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프냐? 실제 정말로 대책을 제가 썼습니다만 이 대책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뭐냐면